이관술 서대문형무소에서 병보석 석방고향 이반마을에서 탈출. 이관술은 1941년 1월에 체포된 후 혹독한 고문을 겪어야만 했다. 일제 경찰은 박헌영을 비롯해 아직 체포하지 못한 경성콤그룹 조직원의 행방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회상기 내용처럼 이관술은 철저하게 함구했다. 어떤 때는 폐병에 걸린 것으로 위장해 취조를 피하기도 했다. 그렇게 고문을 온전히 받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관술이 체포된 후에도 경성콤그룹에 대한 검거는 1942년 12월까지 계속됐다. 일제 경찰은 지도자였던 박헌영은 체포하지 못했지만 경성콤그룹을 사실상 와해시켰다. 북쪽 함경도에서 남쪽 경상남도까지 전국에 걸친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속 항일혁명운동 세력을 뿌리 뽑았다고 득이만만했을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 시기 경성콤그룹의 목표. 박헌영과 이관술을 비롯해 경성콤그룹 지도부는 결성 당시부터 팽창 중이었던 세계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규정했다. 일제는 제국주의 전쟁을 확대할 시점으로 군수사업을 중심으로 전쟁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조선 전역을 병참기지로 삼은 상태였다. 그러나 일제가 만주를 장악한 뒤 중국 본토로 향한 1937년 중일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었다. 그 결과 조선 전역이 극심한 물자 부족을 겪게 된다. 거기에 더해서 1939에서 40년에는 연이어 흉년으로 쌀 생산성도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경성콤그룹은 전쟁으로 인한 민중의 불안과 고통이 일본 제국주의를 무덤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항일혁명운동을 펼칠 밑바탕이 될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으로 구축하고자 했다. 그중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경성과 인천뿐 아니라 이관술이 파견됐던 함북 함남 지방에서 특히 주력한 활동이었다.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1920년대부터 전국 곳곳에 만들어지면서 확산돼 왔다. 1930년 초반 경성 트로이카를 비롯해 사회주의 독립운동 그룹이 경쟁적으로 활동할 시기에 정점을 찍다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일제의 강압적인 통제와 검거 열풍 속에 위축된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파업과 쟁의도 계속됐다. 반대로 일제는 철저한 통제 정치를 펼치며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려 했기 때문에 뒤탈이 생길 노동조합은 용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38년 국가총동원령을 발효하며 완전한 전시체제로 돌입될 때도 반전 성격을 띤 노동쟁의가 이어졌다. 경성콤그룹 역시 멈추지 않았다. 과거 경성 트로이카와 여러 조선 공산당제건 그룹의 활동을 이어받아 공장 노동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또 다른 기반이었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시 노농동맹을 통해 조선 공산당을 조직한다는 목표로 마을 단위 농민조합을 구축하려고 했다. 가장 큰 성과를 냈던 곳이 경상남도 창원이다. 권우성을 중심으로 이교현, 이해룡 등은 상남면 적색농민조합을 비밀결사로 결성했다. 경성콤그룹은 이처럼 일제강점기 후반에 노동자와 농민을 기반으로 삼은 조직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다 대규모로 체포된 것이다. 경성콤그룹이 와해되면서 해외를 제외한 조선을 기준으로 항일혁명운동은 보다 깊은 지하운동으로 명맥을 잇게 된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울산으로 보낸 편지. 이관술은 서대문 형무소에 두 번째로 수감됐다. 앞선 경성 반제주의 동맹 사건으로 체포당했을 때 동덕여고보 교사였다면 이번에는 혁명운동 조직을 책임지는 지도자로 완연히 다른 위상이었다. 그리고 반제동맹 때는 최고 학부를 졸업한 엘리트 조직 검거라는 기사로 신문이 떠들썩했으나 경성콤그룹은 거의 언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글 신문이 매일신보만 남은 상태로 언론 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관술이 체포되기 직전 1940년 12월 전쟁을 앞두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조선총독부가 주는 보상금을 받고 폐간한 뒤였다.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검거였지만 통제된 언론은 조용히 묻혀버렸다. 바뀌지 않은 것은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들어온 수영자, 사상범에 대한 혹독한 처우였다. 이관술은 고문으로 생긴 병이 도져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점점 몸이 망가졌다. 이미 조직원 중에는 죽어서 시체로 감옥 밖을 나간 이들도 있었다. 또 이관술 말고도 이현상 등 여러 조직원이 고문 후유증을 겪고 있었다. 이관술은 몸은 상했지만 정신은 또렷하게 유지하고자 애를 썼다. 수감 생활 중 가족들과 보낸 엽서, 편지를 보면 책이 제일 필요하다라는 말과 함께 집에 있는 책을 비롯해 구한 것들을 어떻게 들여보내줄 것인지 묻는 게 눈에 띈다. 그리고 딸 성옥에게 전달하는 글 부분에는 애틋한 마음도 담겨 있다. 이관술은 오랜 수배 기간 동안 가족과 만날 수 없었다. 항일혁명운동에 나서면서 가족보다 조직을 우선했던 비정함도 감옥에 갇히면서 무뎌졌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미안한 마음도 묻어난다. 성욱에게 오가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너는 나의 얼굴도 기억도 못할 것이다. 너도 지금은 6학년이라지. 퍽 컸겠구나. 내가 집을 떠날 때는 내 나이 5살이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5살 먹은 성옥이의 얼굴만 눈앞에 떠오른다. 자주 편지에 보내다오. 아버지는 이제야 새삼스럽게 집안일들이 궁금하단다. 이관술의 후손들이 유일하게 보관하고 있는 편지의 끝자락에 적은 글들이다. 5살 어린아이의 모습만 기억하는 딸 성옥에게서 받은 편지에 답장한 것이다. 이제야 새삼스럽게 집안일이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자주 편지를 보내달라는 부탁은 이관술이 오랫동안 잊고 살았을 감정을 엿보게 한다. 그리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만큼 불쑥 자란 아이에 대한 애잔한 마음도 느껴진다. 그리고 이관술이 궁금했던 집안 소식들은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가족들 소식이기도 했다. 어린 시절 가학과 입신학교에서 배움을 주었던 할아버지 이석도는 이미 세상을 뜬 지 오래였다. 그리고 이관술과 이순금의 넉넉한 서울살이뿐 아니라 독립운동에 쓴 자금의 뒷배가 되졌던 아버지 이종락도 1942년 6월 세상을 등졌다. 직계 어른들이 없는 고향에 아내와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할 뿐더러 걱정이 있었던 것이다. 병보석을 받아 돌아온 고향 이반마을. 이관술은 1943년 12월 말에 병보석으로 잠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된다. 이관술이 앓은 폐병결핵은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형무소 수감보다 격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3개월짜리 가석방이 주어진 것이다. 이관술이 고향 이반마을로 돌아올 때 한 수레의 책과 구두 수선물품, 솥을 때우는 땜질 도구들이 딸려왔다고 한다. 책은 수감 기간 중 차입해 읽었던 것들이고 도구들은 변장하고 도피하던 시절부터 사용한 것들이다.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집안에 머물러야 했고 매일 아침 주재소 순사가 나와 보초를 서듯 지켰다고 한다. 당시 주재소는 현재 이반마을과 천상리의 경계가 되는 곳에 세워진 범서읍 행정복지센터 자리였다. 지역 경찰은 이관술을 요시찰 감시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관술은 고향에서 몸을 추스러야 했다. 담당 의사는 인근 망성 출신으로 언양 지역 공이었던 안효식이었다. 둘은 어린 시절부터 동무였고 동경에 유학 중이었던 젊은 시절에는 방학 때 고향에서 함께 강습소를 운영했던 사이였다. 안효식은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꼽혔고 경상남도 도의원을 지냈을 때도 친일부역자라는 손가락질보다 조선인들을 대변하는 대표라고 여길 만큼 신망이 컸다. 이관술은 친구 안효식의 처방에 맞춰 요양에 들어갔다. 당시의 이관술의 모습을 기억하는 친척 중에 현재 이수은 씨가 90이 넘은 나이로 여전히 이반마을에 살고 있다.
이수은 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관술의 생가와 담을 마주할 만큼 가까웠다. 이관술이 병보석으로 석방될 당시 이수은 씨는 금융조합의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출근할 때면 집 앞에 검은 제복의 순사가 나와 지키고 있던 것을 봤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관술에게 고향을 떠나 어떻게 살았는지 물으면 도피 생활 때의 경험을 넉넉한 입담으로 들려주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이관술은 동네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마을을 누비고 다닐 수도 없었다. 의사에게 치료받는 시간을 빼면 거의 온종일 집안에 들어앉아 지프로 새끼를 꼬거나 멍석 같은 것을 짜면서 찾아오는 동네 친지들을 만났다고 한다. 이를 손에서 놓으면 책을 읽고 학교를 다녀온 아이들을 지켜봤다. 탈출을 준비하며 빗자루 전설이 생기다. 3개월의 보석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태연하게 요양하고 있던 이관술이었지만 병보석을 마친 뒤 형무소로 다시 잡혀갈 생각이 없었다.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 도주할 계획을 짜게 된다. 그리고 병보석이 끝나기 직전 결행한다. 달이 뜨지 않아 칠흑처럼 어두운 밤집 뒤편 대나무 숲을 통해 아주 간단히 짐을 꾸려 탈출을 감행했다. 다음 날 아침 이관술 집 앞에 보초 써듯 지키던 주재소 순사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온 동네에 비상이 걸렸고 경찰들은 이관술이 도주한 행방을 찾느라 난리가 났다. 그러나 이관술은 도피한 경로도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감쪽같이 사라졌다. 반대로 어떻게 귀신처럼 도주했는지 여러 소문만 무성했다. 그중 하나가 빗자루 전설이다. 이관술이 사라진 날 밤에 망성 쪽 태화강 위로 빗자루 같은 것이 떠서 건너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이다. 아니면 선바위 뒤쪽 야산 위로 훌쩍 날듯이 넘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묶여서 이관술의 탈주는 홍길동 같은 전설처럼 부풀려지기도 했다. 이관술의 막내딸 경화는 아침마다 아버지가 있는 안방을 향해 인사하고 등교했는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인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파 누워 계시다 했지만 알고 보니 전날 밤에 아버지가 탈출한 것이었다. 문 앞 대돌에 아버지 신발은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낮에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주재소 순사뿐 아니라 경찰서 형사들까지 몰려와 주변을 뒤지고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있었다. 배문석 울산 노동역사관 사무국장